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42편 고려 조정을 뒤흔든 김방경 무고 사건. 고려 충렬왕 3년, 서기로는 1277년의 고려 역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해 7월, 병이 나서 몸져 누워 있었던 충렬왕은 병세가 호전돼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심신이 피곤하구나. 잠시 궁궐을 떠나 사찰에 가서 머물다 와야겠다. 전효사로 갈 것이니 행차를 준비하도록 하라. 고려시대에 임금이 궐 밖으로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 신하의 집에 머물거나 혹은 사찰에서 묵는 경우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전하, 이제 곧 천효사에 당도할 것이옵니다. 저기 보이는 사찰이 바로 천효사이옵니다. 알겠느니라. 왕비가 아직 당도하지 않았으니 잠시 멈추라. 예, 전하. 어가를 멈춰라! 여기에서 충렬왕이 왕비라고 일컬은 사람은 원나라 황제의 딸인 제국대장공주입니다. 드디어 왕비가 충렬왕이 기다리고 있던 산기슭에 도착했는데, 수레를 멈춰라!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이 나라의 왕비이자 원나라 황제 폐하의 공주니라. 그런데 나를 보필하는 신하들은 모두 어디로 갔기에 수행이는 이처럼 변변치 않다는 말이냐?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서는 더 이상 행차를 하지 않겠다. 궐로 되돌아갈 것이니 수레를 돌려라. 진정하시오, 왕비. 여기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다니 무슨 얘기를 그리 하는 것이오. 그럼 이런 대접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사찰에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궐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하는 수 없지요. 나도 궐로 돌아가겠소.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나라 황실의 공주라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까? 제발 진정하시오. 진정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 다음에 벌어진 상황을 고려사 후비 열전 제국대장공주전의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먼저 절이 있는 산 아래에 이르렀고 공주가 뒤미쳐 당도하였는데, 공주는 수행원이 적다고 노하여 되돌아가겠다 하므로 왕도 부득이 돌아가려 하였는데, 공주가 지팡이를 들고 마주 나와서 왕을 때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 모든 것이 왕비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니놈들 때문이었다. 나는 기필코 니놈에게 엄한 벌을 내리고야 말 것이다. 왕이 사모관대를 벗어서 공주 앞에다 내던지고 공주의 측근인 홀라대를 쫓아가서 그렇게 꾸짖었다. 그러자 공주의 노여움이 조금 풀려서 다시 천효사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왕이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찰로 들어갔다면서 욕도 하고 또다시 왕을 때리기도 하면서 말을 타고 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문창유가 이 광경을 보고서 살공검에게 말하기를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에 있으랴라고 하였다. 고려사 그 제국대장공주 열전 보면은 제국대장공주가 충렬왕이 정치 운영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또 때로는 깊숙이 간섭해서 이제 반대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상당히 사이가 좋은 듯이 이제 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왕을 이제 구타할 정도로 이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제국대장공주의 모습은 원에서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지위, 이것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고.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원나라에서 여성의 지위가 고려의 그것보다 높다고 해도 왕비가 국왕을 구타한다는 것은 당시 고려와 원나라의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의 최종석 연구원은 제국대장공주가 행패에 가까운 이러한 위세를 부릴 수 있었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주는 피를 통해 가지고 황실의 일원이 된 거고요. 충렬왕은 사회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혼인을 통해서 황실의 일원이 된 겁니다. 저는 그건 상당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에서 군주를 그렇게 다루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군주는 고려 내에서의 군주인 거죠. 원 제국 내에서의 군주는 아닙니다. 근데 공주는 바로 원 제국 내의 공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렬한테 그러한 행패를 부릴 수도 있는 거죠. 제국대장공주가 원나라 황실의 일원이라면 충렬왕도 황제의 부마인 바에 국왕의 권위로서 공주를 호되게 다잡을 수는 없었을까요? 충선왕비 개국대장공주를 아예 충선왕하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데 이제 개가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책동들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원공주하고 이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왕위의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왕으로서도 이거 참 수모인데, 이때 이런 장면을 보고서 당시 문창유가 그 설공검에게 참 이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충렬왕으로서는 이게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 아니었는가. 원나라 공주와의 혼인 관계가 깨진다면 그날로 충렬왕의 국왕으로서의 지위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충렬왕으로서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처녀사 행차 중에 소란을 일으켰던 원나라 공주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공주가 궁궐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때 정랑 염승익이 신기한 불교 주문을 외우고 나서 말하였다. 왕비마마, 주상전하의 병환이 나은 것은 부처님의 보살핌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비마마께서 이렇듯 노하신 것은 불순한 기운이 부처님의 보살핌을 방해한 탓입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푸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참아야지요. 승지 이슬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염승익의 실없는 말도 써먹을 때가 있군 하고 소곤거렸다. 충렬왕 때에 들어서 크고 작은 무고 사건이 줄을 이었는데 충렬왕 3년 8월에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전하, 도성에 불길한 소문이 떠돌고 있사옵니다. 불길한 소문이라 하였느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무슨 소문인지 고하도록 하라. 아래옵게 황송하오나 경창 공주가 아들인 순안공 왕종과 함께 맹인 종동을 시켜서 주상 전하를 저주하였다 하옵고. 뭐라? 순안공과 그 어미가 과인을 저주해? 뿐만 아니오라. 더욱 민망하여 입에 올리기조차 황송스러운 소문도 있어. 무슨 일인지 사실대로 고하라 하지 않았느냐? 경창 공주가 아들 순안공을 왕비마마께 장가들게 하여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사온데. 뭐라 하였느냐? 당장 그 모자를 잡아들이고 신문하여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쯤 하느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거론된 경창궁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열전편 경창궁주전을 들춰보기로 하죠. 경창공주는 종실인 신안공 왕전의 딸이라. 원종 원년에 왕후로 책봉되었으며 시양후 왕대, 순안공 왕종과 두 궁주를 두었다. 당시 원종은 충렬을 태자로 봉하려 하였는데 왕후가 왕에게 이렇게 참소하였다. 전하, 전하께서 원나라에서 귀국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태손은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사옵니다. 황차 태자란 왕위의 계승자인데 어찌 권신의 생지를 태자로 세우겠사옵니까? 그러자 왕도 잠옷 고지 들었으나 김준이 극력 간언하여 의심이 풀렸다. 무슨 얘기냐면 원종이 원나라에 가 있을 때 왕자였던 지금의 충렬왕이 왕위를 넘보고서 원종이 귀국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경창궁주가 이렇게 거짓으로 고해바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렬왕이 원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반대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경창궁주는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삼고 싶었겠죠. 충렬왕 쪽이 그와 같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경창공주한테 그 아들 순안공 왕종이 있고 그래서 이들을 이제 견제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 제국대장공주한테 그 왕종을 이렇게 다시 결혼시키도록 해가지고 왕을 만들려고 이제 했다기보다도 이건 지어낸 것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김광철 교수의 얘기는 이 사건이 충렬왕의 측근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충렬왕의 태자 책봉을 반대했으니 앞으로도 왕위를 넘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꾸며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경창공주와 왕종을 신분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제신과 추신들이 국문에 나가서 왕에게 청하였다. 전하, 경창공주와 왕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들이 그렇게 청하니 그렇다면 그 청을 받아들여 죄를 용서하되 왕종과 그 어미의 집을 정몰하는 것이 어떻겠소? 하오나 전하, 여러 차례 국문을 하였으나 자복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또한 경창공주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사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주상전하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맹인 종동에게 기륭을 점치고 화복을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오? 실상이 이러하니 정벌을 주시려거든 원나라의 고해서 허락을 얻은 연후에 가산을 정몰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전하. 대신들이 불가하다 하는데 왕비의 생각은 어떻소? 아닙니다. 그 모자의 가산을 정몰하세요. 원나라 공주가 그렇게 강요하므로 왕도 부득이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충렬왕은 조인규를 원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서 이 사건을 보고하게 했는데 조인규 편에 보낸 표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 집안의 추악한 이면을 드러내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왕실의 친척일지라도 잘못은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황제께서 명철한 지시를 내려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들을 귀양을 보냄으로써 잘못을 깨닫게 하겠사옵니다. 충렬왕은 표문에서 경창궁주 모자를 처벌할 테니 허락해달라는 의중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후 조인규가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의 지침을 가지고 고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황제의 칙명에 따라 순안공 모자의 영모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경창궁주는 폐위하여 그 신분을 서인으로 강등할 것이며 그 아들 왕종과 맹인 점쟁이 종동은 섬으로 유비할 것이니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조정 대신들도 경창궁주의 결백을 믿고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무고가 분명해 보이는데 왜 충렬왕 때에 들어서 유독 이러한 무고 사건이 자주 일어났던 것일까요? 고려와 원의 이제 관계, 그리고 고려 국내 정치 상황, 이것하고 연관지어서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봅니다. 이 시기가 원나라의 종속 구조가 이렇게 이제 자리 잡아가는 시기고, 또 왕실로서는 왕권을 강화하면서 왕실의 기반을 좀 새롭게 또 다져야 되는 시기고, 또 정치 세력들은 정치 세력들대로 이해관계를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고, 이런 게 서로 이제 어우러지고 충돌하는 과정에 무고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무고 사건을 통해서 충렬왕이 혹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지도 모르는 왕실 내의 한 세력을 쳐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면 원나라 출신의 제국 대장 공주에게는 어떠한 소득이 있었을까요? 고려사 조례에는 이러한 기록이 보입니다. 과거의 원종이 왕종을 총애하여 무수히 많은 보화를 하사했는데 그를 귀양 보내고 나서 그 금은 보화들을 모두 공주가 차지했다. 이 시기에 제국 대장 공주뿐만 아니라 충렬왕 역시 측근 세력의 발호에 대해서 엄정한 판단을 견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사서에 나타납니다. 그나마 고려 조정에 충언을 하는 신하들이 있어서 그들의 전횡이 얼마쯤 견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충렬왕의 측근으로서 매를 기르는 응방 관련 일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전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충렬왕을 아련합니다. 전유는 요즘의 군대 계급으로 말하자면 대위쯤에 해당하는 산원 신분이었습니다. 과인에게 긴히 고할 일이 있어 찾아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말해보라. 신이 일전에 새끼 세매를 잡는 일 때문에 안동을 지나게 되었는데 사록 김정이 말하기를 응방을 이미 없애기로 했는데 무슨 일로 왔냐고 hil난하여 싸웁니다. 아마도 대상이 각 도에 공문을 보내서 매나 새끼 세매를 잡는 일을 일절 그만하고 지시한 듯 하옵니다. 뭐라? 알겠느니라. 물러가 있으라. 여기에서 거론된 재상은 이습을 일컫습니다. 충렬왕은 즉시 이습을 불러들여서 따져 묻습니다. 매 잡는 일을 하는 응방이 재상에게 무슨 손해가 된다고 응방을 폐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오? 안동사록 이정이 이미 응방을 폐하였다고 했다는데 재상이 그리하도록 지시를 한 것 아니오? 주상 전하, 지금 그 얘기를 전하께 고에 올린 자가 산원 전유가 아니옵니까? 그야 뭐 누가 고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소? 전하, 응방일을 담당하는 전유는 새끼 셈에 잡는 것을 빙자하여 백성을 못살게 해온 자이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하께서 환우로 고생하실 적에 매들을 놓아주신 적이 있지 않사옵니까? 그래서 이정이 전유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옵니다. 아, 그게 그렇게 된 일이라면 알겠소. 충렬왕은 응방 관련자들을 측근 세력으로 비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사냥에 심취했던 모양입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이러한 내용도 올라 있습니다. 그때 왕은 사냥에 빠져 있었다. 전하, 노루가 저쪽으로 도망치고 있사옵니다. 활을 쏘시옵소서. 알겠느니라. 놓치고 말았구나. 산모통일 돌아 저쪽 언덕 너머로 갈 것이다. 전하, 이제 그만 사냥을 멈추시고 환공하시옵소서. 아니 재상, 궁궐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오? 그것이 아니었고 사냥하려고 타고 다니는 말들이 곡식을 심히 짓밟아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사옵니다.
대신들이 만류하자 왕이 결국 환궁하였다. 그런가 하면 제국 대장공주의 측근인 조인규는 공주에게 수달을 잡아 바치느라 민폐를 끼칩니다. 감찰 시승인 장군 조인규가 휘하의 군사 계삼을 시켜서 남경 백성 8명을 유인하여 수달 잡는 민호로 삼으니 백성 중에서 부역을 도피하려는 자가 많이 가서 붙었다. 해마다 수달피를 공주의 궁에 바치고 절반은 조인규의 집으로 들여가므로 사로 이익방이 계삼을 잡아가두고 캐어 물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조인규가 공주에게 고자질하였고 그러자 공주가 노하여 이익방을 섬에 귀양 보냈다. 그 사건의 조사를 맡은 임비가 실정을 모두 공정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니 그제서야 공주는 8명의 호적을 원호적으로 환부시켰다. 귀양 갔던 두 사람은 나중에 풀려났다. 자, 이제부터는 당시 고려 조정을 뒤흔들었던 제2차 김방경 무고 사건을 짚어보겠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이런저런 무고 사건은 여기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시 고려와 원나라의 관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무고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은 전임 대장군 위득유와 중랑장 노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고 사건의 대상이 된 김방경의 위세가 어떠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이때 김방경은 중찬 자리에 있으면서 나랏일을 맡은 외에도 원나라 황제로부터 호두 군패를 받고 도원수가 되었으니 권세가 온 나라에 진동하고 그의 전답과 장원이 없는 데가 없었으며 부와 장사들이 날마다 그 문화에 모여들고 그의 세력과 위엄을 빙자하여 지방에서 횡포를 저지르는 자들이 많았다. 김방경이 삼별초 진압과 일본 원정에서 어떤 활약을 보였으며 또한 고려의 국왕은 물론이고 원나라 황제로부터도 얼마나 큰 신임을 받은 인물이었는지는 이전에도 수차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득유와 노진이가 김방경을 무고해 반역 사건을 만들어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위득유는 일찍이 동정군 좌군사 김신이 부하로서 일본 정벌에 종군하였는데 김신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도 그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김방경이 그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한편 노진이는 진도를 칠 때 종군하였는데 힘써 싸우지는 않고 백성들의 재산만 빼앗아가니 김방경이 그 재물을 국고에 몰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두 사람은 평소 김방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충렬왕 3년에 김방경이 삭주에서 몽골군 원수 흔도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병난도에 들렀고 그곳에서 여러 장수와 군사들이 김방경을 맞이해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술을 넉넉하게 따랐습니다. 제전을 한 잔 받으시지요. 노진이가 큰 잔에다 술을 가득 부어서 김방경에게 올렸다. 그러자 김방경의 부하들은 자기들보다 먼저 잔을 바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말렸다. 그러자 노진이가 이렇게 따졌다. 아니, 직할 부하나 다른 부하나 모두가 고려의 무관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술 따르는데 앞뒤를 가리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러자 한이유가 옆에 있다가 노진이는 이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자이니 잔을 받지 마십시오라고 김방경에게 말하였고 김방경이 술잔을 뿌리치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딴 데로 가버렸다. 노진이가 그 일로 해서 원한을 품었다. 드디어 노진이와 위득유, 김복대 등은 김방경을 반역 혐의로 엮어넣기 위한 공작을 추진합니다. 위득유가 흔도에게 찾아가서 제출한 고발장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방경은 그의 아들 김흔과 사위 조변 그리고 의붓아들 한희유를 비롯하여 공유, 라유, 안사정, 김천록 등 400여 명과 더불어 반역을 모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상 전하와 원나라 공주 마마 그리고 다루가치를 제거하고 반역을 한 뒤에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벌 이후 군사 기자재들을 응당 모두 관가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방경과 그의 친속들은 모두 자기 집에 무기를 감춰두었으며 전함을 건조하여 반남과 곤미와
진도 등 3현에다 갖춰두고 무리를 모아 반역을 음모한 것입니다. 또한 김방경은 자신의 집이 다루가치의 숙소와 가깝기 때문에 고류동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원나라에서는 때마침 섬들의 인민들에게 육지로 나와 살 것을 명하였는데 김방경 부자는 그에 복종하지 않고 인민들을 섬에 살게 하였습니다. 김방경은 아들 김흔을 진주의 수령으로 삼고 의붓아들 안적재를 하포의 수비장으로 삼고 한희유에게는 병선을 장악하는 일을 맡게 하여 정변을 일으킬 때 보조를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위두규가 흔도에게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방경은 꽤 치밀하게 반역을 예비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김방경이 포섭해서 반역 음모에 끌어들인 사람이 무려 400여 명이나 됐다니 가히 나라를 뒤엎을 만한 규모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노진이와 위두규의 처지에서 보자면 김방경을 꺾지 않고서는 정치적인 활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반역 음모의 주도자로 꾸몄겠지만 이 시기 김방경은 그 위상이 독특했습니다. 최종석 연구원은 김방경이 충렬왕의 신하이기도 하지만 원나라 황제의 배신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배신이란 제후의 신하가 황제에게 스스로를 칭하는 호칭입니다. 고려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배신으로 규정될 리도 없고 그런 의식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원간섭씨가 되고 같이 예를 들어서 황제 조정의 신하인 이런 흔도라는 사람과 김방경은 다 같이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 삼별초를 제압하는 데 일익을 담당을 하지만 그러나 김방경은 황제의 신하긴 신하이지만 배신이고 고려 군주가 자신의 또 주군입니다. 그래서 주군이 어떻게 보면 둘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무고 사건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우리는 이 영모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고려 국왕에게 갈 것이다. 영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방경은 만만히 볼 인물이 아니다. 자,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흔도는 300여 명의 기병을 인솔하여 다루가치 상말천구와 함께 고려 국왕에게 달려갔다. 왕과 공주는 비록 그 사실이 무고이며 허망하게 꾸며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흔도와 상말천구가 고발장을 가지고 온 이상 덮어버릴 수는 없었다. 무고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일단 신문은 해야 할 것이요. 우리 고려 조정에서는 류경과 원부, 이분이, 한강, 이습 등의 대신들로 하여금 이 무고 사건을 신문하게 할 것이니 원나라의 흔도 원수와 다루가치 성말천구와 더불어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시오. 예, 폐하. 우선 이 사건을 고발한 자들부터 신문을 해야겠다. 소인이 올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너는 누구냐? 소인은 이번 사건을 연명으로 고발한 궁득시이옵니다. 공득시라. 그래, 할 말이 무엇이냐? 소인을 비롯하여 고발장에 연명한 소인의 친구들은 실은 글자를 모르옵니다. 뭐라? 글자를 모른다면 고발장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도 알지 못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요. 위드규가 우리를 속였습니다요. 무엇을 속였느냐? 이번 일에 참여하면 다 같이 공로가 있게 될 것이니 함께 이름을 올려서 관직도 받고 상품도 받자.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소인들은 그 내막을 모르고 있었사옵니다. 공득씨 등 4명이 류경 등에게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자
위기에 몰린 위드규가 원나라군 원수 흔도에게 중찬 김방경의 영모가 사실이라고 항변을 하고 나섰다. 중찬이 소인에게 반역 음모를 털어놓은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래, 중찬 김방경이 너에게 뭐라 하였느냐? 만일 소인들이 도와준다면 고려에 와 있는 원나라 군사를 모조리 경멸하고 강화도로 들어가서 그곳을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소인의 말을 신임하지 못하시겠거든 중찬과 대지를 지켜주십시오. 고발장을 제출한 위두규가 대질 신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찬은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라. 그러나 김방경은 성품이 침묵을 잘 지키는 데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워낙 분노가 심해서 마치 대꾸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 류경이 다시 나섰다. 위두규 내 이놈! 너는 흔도 원수한테 갖다준 고발장에서 8가지 정황을 들어서 김방경 중찬이 반역을 꾀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금 전에 네가 한 말은 고발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엄중한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김방경 중찬이 너에게 반역에 가담하도록 회유했다는 그 내용은 어찌하여 고발장에는 기록하지 않았느냐? 류경이 그렇게 호통을 치자 고발장에 연명했던 나머지 무리들이 모두 무서워서 떨었고 위드기와 노진이 두 사람도 감히 류경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였다. 위두기와 노진이 니놈들은 개나 돼지 같은 놈들이다. 진도를 공격할 때 너희들은 군유를 범하였다. 그리하여 중찬이 너희들이 훔친 물건을 몰수하여 국가에 바친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이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더냐? 있지도 않은 말들을 꾸며서 이 나라의 대신을 모함하고자 하였으니 너희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 하늘의 뜻이었다. 그러자 무고 사건에 가담했던 김복대 등 14명이 나서서 위드규가 자꾸 회유하여 서명하였을 뿐 본의가 아니었습니다라며 용서를 구하였다. 왕은 그 고발이 근거가 없고 허망한 무고 사건임을 알고 갑옷을 감추어둔 김방경의 의붓아들 한이유 등 12명의 죄를 물어서 곤장을 치게 한 후 모두 석방하였다. 이렇게 해서 김방경에 대한 무고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아니,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미 정리가 끝난 듯 보였던 이 무고 사건의 불씨를 되살린 인물은 고려 출신의 원나라 장수 홍다구였습니다. 홍다구는 자기의 조국인 고려에 대하여 오랜 악감을 품은 자였으므로 무슨 짬이라도 나지 않는지 수시로 엿보고 있었는데 김방경 사건을 전해 듣고는 중서성에다 자기를 고려에 보내 문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무고 사건을 이용해서 김방경의 기세를 꺾고 고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홍다구의 계산이었겠죠. 최종석, 김광철 두 전공학자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다구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 묘한 위치 아닙니까? 고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황제의 신하로서 고려인 출신이 여기 와서 이제 이 주둔군의 수장을 하고 있는 아주 되게 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방경은 고려 내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이 무장이고, 그리고 이전에 1차 일본 원정이라든지 그 이전에 선별초 진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원으로부터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공로를 인정을 받은 어떤 그런 신하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홍다구는 이 무고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바얀과 함께 종군해서 이제 북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이제 진압하는데 일정하게 공헌을 세우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되면서 홍다구의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신장됐지 않았느냐. 그런 홍다구의 영향력 신장은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고려국민 종남부 요심 지역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걸 넓혀서 고려에까지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 국익을 손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고려도 홍다고 입장에서는 포함해서 이제 통제할 그런 계산,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방경 사건을 이제 확대하면서 김방경 사건을 무고가 아닌 영모 사건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홍다구의 속셈이었겠지요. 고려에 주둔한 원나라군의 사령관격인 흔도 역시 자신의 아들 길대를 원나라 조정에 보내서 위두규가 진술한 얘기를 황제 쿠빌라이에게 보고하도록 이미 손을 써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홍다구와 흔도의 이러한 보고를 접한 쿠빌라이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황제는 글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흔도와 홍다구에게 김방경 사건의 문초를 맡게 하되 고려의 국왕과 공주도 함께 문초에 참가하라 이르라. 당시에 쿠빌라이가 어떤 계산을 하고서 흔도와 홍다구뿐 아니라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까지 김방경에 대한 문초에 함께 참여하라고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드디어 김방경에 대한 문초가 시작됐는데 우선 원나라군의 원수 흔도가 이렇게 청합니다. 주상 전하와 공주 마마께서 한 가지 양해해 주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껏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방경은 자신의 죄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김방경으로 하여금 진실을 토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를 고문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글쎄요. 흔도 원수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잠깐. 흔도 원수에게 내가 한마디를 해야겠어. 흔도에게 제동을 걸고 나선 이는 고려의 원로 대신인 류경이었습니다. 고려사 열전편 류경전을 보면 원수 흔도가 왕과 공주에게 말하여 김방경을 고문하자고 요청하자 왕도 장차 그것을 허락할 기세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렬왕이 김방경에 대한 흔도의 고문 요청을 받아들일 듯한 자세를 취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원나라에 들어가서 황제로부터서 호두군패를 받고 이제 올 정도로 그 원내에서도 상당히 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이제 성장해갔고, 그 김방경 열전의 내용에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이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제 권력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충렬왕 입장에서는 충렬왕이 세자 시절 원나라에 있으면서 김방경의 도움도 좀 많이 받고 이래서 이제 긴밀한 관계이지만 김방경 세력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은 충렬왕이 왕권으로서 봐서는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충렬왕에게도 날로 커져가던 김방경의 기세를 어느 정도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죠. 자, 그건 그렇고 고려의 원로 대신인 류경이 흔도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기로 하죠. 나는 변방의 구석진 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아직 대원제국의 제도가 어떠한지 모릅니다. 허나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먼저 고발한 자를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피고를 잡아들여 왕에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문초를 하여서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면 고발한 자에게 상을 주고 거짓이라면 무고한 죄를 물어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한 자는 잡아오지도 않고 당장 피고를 고문부터 하려고 드니 이것이 어디 옳은 이치라 할 수 있단 말이오. 사서에는 류경이 이렇게 말하자 흔도가 아무 대꾸도 못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류경의 이러한 발언으로 김방경에 대한 고문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방경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사람은 역시 홍다구였습니다. 김방경, 이번에는 네 입으로 대역죄를 스스로 토설하게 될 것이다. 쇠고리 줄을 가져오너라.
이 자의 목을 세 줄로 감아 죽일 것이다. 이 세 줄을 잡아당기면 네 놈은 숨통이 끊어질 것이다. 그래도 끝내 반역죄를 이실직고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비록 목숨이 끊어진다 한들 니놈의 협박 따위에 굴복하여 거짓 자백을 할 것 같으냐? 여봐라 못들하느냐? 매를 들어 저자를 후대기 내리쳐라. 예. 홍다구는 세 줄로 김방경의 목을 감아 조이고 머리에 못이라도 박을 듯이 하였으며 또 형장을 가진 자에게 명하여 그의 머리를 치게 하였고 또한 정말 지독한 놈이로구나. 어디 이놈이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여보라, 김방경 처제의 옷을 모두 벗겨라. 홍다구는 김방경의 옷을 벗겨서 하루 종일 알몸뚱이로 세워놓았다. 날씨가 지독하게 추웠으므로 그의 피부는 얼고 멍이 들어 먹을 뿌려놓은 듯하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이 홍다구에게 따졌다. 먼저 번에 과인이 흔도 원수와 함께 이미 문초를 끝마쳐서 무고임이 밝혀졌는데 지금 와서 다시 문초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홍다구는 듣지 않았다. 홍다구가 또다시 김방경을 고문하려고 하자 충렬왕은 전라도에 파견돼 있던 원나라 관리 낭가대를 불러올립니다. 낭가대로 하여금 홍다구를 견제하게 했던 것이죠. 이보시오, 홍총관. 나는 곧 전라도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원나라 주정으로 돌아갈 것이요. 돌아가서 황제 폐하를 아련할 것인데 황제 폐하께서 물으시면 나는 마땅히 여기서 보고들은 그대로 고하겠소. 낭가대가 이렇게 엄포를 놓자 홍다구의 기세가 다소 꺾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김방경에 대한 문초가 다시 이어지고 여전히 김방경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나라를 하늘같이 받들어 왔다. 또한 원나라를 친어버이같이 여겨왔다. 하늘과 어버이를 배반하고 반역을 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일인데 내가 왜 그 짓을 하겠는가? 나는 차라리 원통하게 죽을지언정 감히 근거도 없는 고발 내용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홍다구의 모진 고문은 계속됩니다. 고려사에는 김방경은 죽어 넘어졌다가 다시 깨어나기를 몇 번씩 거듭했고 몸뚱이가 온전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방경을 굴복시키는 일이 난관에 부딪히자 홍다구는 충렬왕에게 은밀하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전하, 지금 날씨가 몹시 춥고 연일 눈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도 김방경을 신문하시느라 힘들고 피곤하실 것입니다. 전하께서 김방경을 설득하여 죄를 인정하게 한다면 김방경 한 사람만 법에 따라 귀양 보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면 나라에도 해가 안 되고 전하께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렬왕은 홍다구의 이런 은밀한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고려사에는 왕이 홍다구의 말을 믿기도 했고 또 고문받는 상황을 참아 볼 수도 없어서 문초하는 자리에서 김방경을 회유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황제는 어질고 거룩하신 분이니 장차 그대의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줄 것이요. 또한 그대가 이 자리에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스스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자 김방경이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주상께서 설마 이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신은 군인 출신으로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으니 이 한 몸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라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 몸 살리자고 없는 죄를 자복해서 사직을 줘버리라 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런 다음 홍다구를 돌아보면서 또한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죽이려거든 당장 내 목을 베어라! 나는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김방경은 갑옷을 감춰두었다는 죄목으로 대청도에, 그의 아들 김은은 백령도에 귀양 보내졌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되었다. 김방경이 귀양길에 오르자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가 가는 길을 막고 울면서 전송하였다. 사태가 일단 이렇게 정리됐는데요. 여기에서 좀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할 대목은 사건의 진행 과정에 나타난 충렬왕의 태도입니다. 김방경 세력을 좀 약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초기에는 여기 진행되는 과정에 충렬왕도 어느 정도는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왕권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방경 세력을 좀 약화시켜 놓는 게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고려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그런 사건으로 이제 비화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충렬왕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무고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홍다구에 이제 맞서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충렬왕으로서도 김방경 세력을 일정 부분 약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초기에는 그를 견제하려는 자세를 취했으나 이 사건이 점차 확대돼서 고려 조정 전체를 뒤흔들 상황으로 발전하자 홍다구에 맞서서 김방경의 편을 들게 됐다. 김광철 교수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충렬왕은 나중에 홍다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김방경에게 일단 죄를 인정하도록 회유했는데요. 거기에도 충렬왕 나름의 계산이 있었겠죠. 충렬왕은 김방경이 고선에서 자복하는 방식으로 자기 죄를 인정함으로 해서 김방경은 그것으로서 고려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왕 줄어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충렬왕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왕권의 위협적인 요소도 이제 제거하면서 또 홍다구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그것도 차단시키면서 그게 뭐 다 알겠으니까 죄가 없는 걸 알겠으니까 이런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일단 자복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김방경이 그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결연한 태도를 보였고 비록 홍다구나 흔도 등의 압력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국왕의 명으로 김방경에게 유배형을 내려야 했으니 충렬왕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셈이죠. 어쨌든 영모 사건의 처리 결과를 원나라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장군 인후를 원나라에 보내서 김방경에게 유배형을 내리게 된 전말을 보고하게 됩니다. 김방경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원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됐던 장군 인후는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를 만납니다. 그대가 고려 장수 인후라 했는가? 그렇사옵니다, 폐하. 얼마 전에 동경 총관 홍다구가 짐에게 김방경의 죄상을 고변하는 서찰을 보내왔다. 이 서찰을 보면 황제 폐하, 김방경은 양국을 비축하고 선박을 건조했으며 많은 병기와 갑옷을 감추어두는 등 불직한 짓을 꾀하려 하였사옵니다. 하오니 개경 이남의 중요한 지역에 방수군을 주둔시키시고 지방의 여러 주와 군에 다루가치를 두시옵소서. 그리고 김방경과 그의 아들 사위, 기타 일가 권속들을 모조리 수도로 압승하여 노예로 만들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군량에 충당하심이 마땅할 것이옵니다. 홍다구는 이렇게 고변하고 있다. 김방경에게 갑옷을 감춘 죄를 물어 유배했다 했는데 갑옷을 얼마나 감추었다는 것인가? 46벌에 불과한 것으로 들었사옵니다. 갑옷 46벌을 가지고 반역을 하려고 음모했단 말이냐? 그리고 고려에서는 각 주와 현의 조세를 배로 운반을 하는데 배를 만들고 양국을 비축하는 것을 뭐 때문에 의심한단 말이냐?
또한 김방경은 자기 집을 왕경인 개경에다 새로 지었다 했는데 반역을 해 섬으로 들어갈 작정이었다면 하필 왕경에 왜 집을 지었겠느냐?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대의 의견을 말해보라. 신 역시 황제 폐하와 생각이 같사옵니다. 홍다구를 소환할 것이니 그대는 고려로 돌아가서 홍다구에게 짐의 소환령을 전하라. 그리고 고려의 국왕에게 직접 들어와서 사건의 전말을 짐에게 보고하라 이르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황제 폐하. 드디어 쿠빌라이가 홍다구에게 소환령을 내리고 충렬왕에게 원나라 조정에 입조에 해명하도록 함으로써 김방경 사건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당시 쿠빌라이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때쯤이면은 쿠빌라이도 김방경 사건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받고 있었고, 또 그것이 이제 무고라고 하는 사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쿠빌라 입장에서도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다 거둔 셈이죠. 쿠빌라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고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만 하면은 되는 것이지, 이걸 이제 크게 이제 비화시켜서 문제 삼는 것은 또 뭐 김방경하고의 관계도 이제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그 선에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을 최재 가지고 있었지 않았는가. 서기 1278년 4월 1일, 충렬왕은 원나라 입조를 위해 행차에 나섭니다. 그 행차는 제국대장공주에게는 고려로 시집온 이래 처음 나서는 친정 나들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뒷날 충선왕이 되는 세자도 함께 떠났습니다.